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린아입니다.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한 3-4가지 정도 잡아봤는데요. 일단 어닝 시즌, 실적이라고 꼽아봤고요. 두 번째는 버냉키. 버냉키 역시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 FMC 의사록도 공개되면서 다시금 버냉키가 입을 열든 버냉키가 얘기했던 내용이든 간에 버냉키가 화두로 떠오를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시장의 키워드 두 번째는 버냉키로 잡아본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중국 지표입니다. 오늘 장중에 이미 지표가 2가지 나왔는데 내일 또 지표가 나올 겁니다. 우리는 개장한 지 한 1시간여, 1시간 반 정도 흐르면 중국장이 열리고 그 전후에서 나오는 지표에 따라 글로벌 증시에 따라 흐름이 어느 정도 1시간, 1시간 반여 정도 진행이 되다가 1시간 반, 2시간 정도 만에 바뀌는 흐름이 나타나게끔 되는데요. 그 중요한 중간 변수가 바로 중국에서 날아드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장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시장에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역시 3가지로 꼽아봤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오래간만에 급반등합니다. 그리고 서울반도체도 5% 넘는 급반등을 하고 있어서요. 서울반도체와 IT 2등주 가운데 거래소에서 LG 디스플레이를 꼽아봤고요. 반대로 서울반도체는 급반등하지만 시가총액이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셀트리온이 오늘 급락을 하고 있어 역시 대비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포스코 ICT까지 특징주도 역시 3-4가지 정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도 어닝 시즌이 본격 시작이 됐죠. 뉴욕 증시 마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0.5%대, S&P 500 지수 역시 0.5%대 나란히 비슷한 폭으로 올랐고요. 나스닥은 사실 하락하는 줄 알았지만 막판에 올라오면서 0.1% 상승해 3대 지수가 모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유럽발 우려도 많이 완화됐지만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유럽 증시 마감 보면서 챙겨드리겠고요.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됐죠. 왜냐? 미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알코아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장 마감 후 나왔는데 매출도 괜찮았고요.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웃도는 매출, 그리고 사실상 1분기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었지만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예상치보다 역시 좋았습니다. 알코아는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내놓아서 사실 장중 흐름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아의 차트를 좀 본다면 이렇습니다. 알코아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하락을 좀 면치 못했었거든요. 쌍바닥인 7.98, 사실상 한 $8 정도를 지키지 못했었는데 오늘 다시 그 중요한 바닥권까지 회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이 좋았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장중에는 이 실적이 안 나왔고 뉴욕 시장 시장이 완전히 다 닫힌 이후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알코아의 상승이 또한 예고가 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유럽 증시 한번 마감 보겠습니다. 유럽은 급반등을 했더라고요. 뉴욕 증시도 차근차근 사흘 연속 랠리를 보이긴 했었었는데 2% 넘게 오른 게 독일이었다는 점도 아주 재밌습니다. 프랑스도 1.8% 정도 올랐고요. 영국도 1.1%나 상승했군요. 네, 제가 왜 독일이 2% 정도 오른 것이 눈길을 모은다라고 했냐면요. 독일의 5월달 수출과 독일의 5월달 산업생산 지표가 안 좋았는데도 그랬던 독일이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냐 하면요. 유로존 쪽에서 첫 번째는 포르투갈의 지금 연정 구성에 완전히 합의를 봤다라고 하고요. 그리스는 이후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결국 30억 유로 정도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 쪽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 포르투갈, 유로존 위기가 다시 재부상하는 줄 알았었는데 이쪽 나라의 위기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유로존도 곧바로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자, 유로달러 한번 잠깐 차트를 볼까요? 유로존 위기가 이렇게 완화되니까 유로달러가 소폭이지만 1.28다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엔 일본과 중국장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일본의 니케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1.4%나 오르면서 14,300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일에 조금 쉬었었죠. 지금 차트 보시면요. 14,500선 근처까지 올라가는 듯 했다가 결국 종가상은 1.4% 정도 밀렸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오늘 1% 정도만 상승하다가 분위기를 보고 있었어요. 누구 분위기를 봤을까요? 바로 중국의 분위기를 조금 보고 있었었는데 중국 지표가 꽤 괜찮으면서 다시금 상승하면서 개장가 정도 분위기 혹은 그 이상 1% 이상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엔 중국입니다. 중국 지표가 좋았습니다. 중국 지금 상종합지수 모습 보시면요. 0.06% 정도 조금밖에 오르지 않고요.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1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은 여전히 1950선 이내 하시겠지만 오늘 중국장은요. 어제 2% 넘는 급락 이후에 추가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중국장의 분위기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이 이제 중국장이 어제 2%대 넘는 2.4% 약간 갭을 동반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지표가 나오면서 이걸 양봉으로 돌리는 모습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밖에 지금 진행되지 않았지만 하락 출발했었다가 이렇게 빠르게 플러스권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온 것 바로 지표 덕입니다. 네, 중국의 지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모두 물가 지표였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7%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2.7% 정도 하락했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예상이 됐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느 정도 반등할까? 2.5%, 2.6% 정도 예상했었는데 예상보다 더 웃돈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내수 소비도 그렇게 많이 진작되지 않아서 소비자 물가가 많이 뛰겠나 사실 기대치가 크진 않았었는데 기대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최근에 음식료 쪽에 또 물가가 좀 꿈틀거린다고 했었었는데 이제 굳이 따진다면 그쪽에서 상승분이 CPI가 오를 수 있겠다라고 예상했었었는데 예상보다 더 빠른 물가 상승률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코스피의 상승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인 건 마찬가지인데 상승세가 아주 강한 것은 아니죠. 지금 코스피 기준 0.2% 정도만 오르고요. 포인트로는 3포인트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1820.54, 1810선 겨우 벗어났네요. 시가부터 지금까지 분봉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시가는요, 1830선 조금 안 되는 1828, 29 정도였었는데 하락하다가 바로 이 포인트에서는요, 하락 전환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중국 지표 보고 나서 약간 하락세를 지금 벗어나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4포인트 정도고 시가 대비해서는 당연히 음봉이겠죠. 시가보다 지금 낮은 수준입니다. 시가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곧바로 1830이 보여질 줄 알았지만 의외로 하락 전환하면서 중국장이 그나마 도와줘서 1820 유지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 수급인데요. 수급이 오늘 외국인들 역시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닷새 연속 매도가 되나요? 300억대 순매도,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만 일단 순매도 기조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는 점 좋지 않아 보이고요. 기관 역시 오늘 조용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역시 반대편에서 300억대 정도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그나마 조금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그나마 기관도 지금 팔짱 끼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쪽도 매수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지금 한 150계약 정도, 160계약 정도 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곧바로 코스닥의 수급을 이 화면상에 띄워졌으니까 좀 먼저 보시겠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의 수급, 코스피, 코스닥, 선물 쪽 이 세 군데만 보면요. 아침에는 매도, 그리고 여기도 매도했었는데 코스닥 쪽은 지금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곧바로 코스닥을 한번 가보자고요. 자, 코스닥도 지금 아주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16.16. 어제 종가 대비 1포인트도 채 오르지 않고 있네요. 0.3포인트. 오늘 하락 전환됐었습니까? 예, 그렇죠. 코스피도 하락 전환, 코스닥도 하락 전환.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했던 그런 점이 있었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미리 보여드렸듯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코스닥은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분봉 한번 보시겠는데요. 코스닥 역시도 520 바로 아래쪽에서 출발했었습니다. 코스피는 1830이 조금 안 되는, 코스닥은 520이 조금 못 되는 518선에서 출발했지만 역시 급하게 빠지면서 하락 전환을 하고 말았었고요. 이 올라오는 분위기 속에서는 자, 거래소는 중국 지표가 살리면서 올라왔고 그런 거래소를 따라서 코스닥이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이 포인트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사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코스닥을 그나마 다시금 장중에 재상승시킨 그런 좋은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기관이 안 삽니다. 기관이 이렇게 되면 기관도 연속적으로 꽤 많이 파는 셈이 될 텐데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안 산다라는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죠. 제 컴퓨터 보시면요. 지금 연기금이 이제 증시의 구원 투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연기금이 안 삽니다. 오늘 기관도 파는데 투신권 관계 연기금이 코스닥 쪽에 매도하고 있고요. 이런 지 꽤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종목이 나올 테고 일별로 연기금의 코스닥 쪽 매매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오늘도 매도죠. 그리고 그 전일도 매도였었죠. 7월이 언제입니까? 이날부터요. 7월 들어서 7월 2일 빼고 연기금은 단 하루도 코스닥을 산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6월 28일부터 1, 2, 3, 4, 5, 6, 7, 8 거의 8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군요.
자, 이번엔 환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NDF 쪽에서 이미 여기에서 예상이 됐었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 들어갈 것이 말이죠. 미국의 달러 강세가 글로벌리 조금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먼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달러 인덱스 일봉상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3년의 고점이었었던 85불 근처까지 갔었던 달러 인덱스가 간밤에 꽤 많이 내렸습니다.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 좀 주춤했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제 원달러는 하루 만에 10원 이상 오르면서 급반등을 했었죠. 때문에 오늘 약간의 되돌림 과정 속에 NDF까지도 이미 1140원이 보여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제 급등에 따른 되돌림도 있는 것 같고요. 분봉상으로 좀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이렇게 한번 분봉을 볼까요? 더 정확하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낙폭이 좀 더 깊어지는 이 포인트가 있죠. 10시 30분, 10시 반 전후로 해서 바로 이때 중국 지표가 의외로 좋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낙폭이 더 깊어진 것이고요. 이제는 낙폭이 좀 깊어진 상태에서 1145원, 1146원, 기본적으로 6원 정도의 낙폭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제 10원 이상 급등했었으니까 어제 급등분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환시장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습 보겠는데요. 삼성전자 이제 보기가 무섭습니다. 왜? 빠질까 봐요. 어제도 3% 넘게 빠졌었는데 이틀 연속 그렇게 빠지고 오늘 드디어 반등을 합니다. 근데 아쉽습니다. 오늘 1.5%, 2% 가까이 오르면서 이게 125만 원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승폭이 꽤 많이 줄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다음에 이제 모비스, 기아차, 그나마 이제 여기 보여진 종목들이 모비스만 보합일 뿐 다 빨간분이라는 점 다행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2%가량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장의 개장은 괜찮았었는데 개장 이후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것은요.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줄어들었던 원인도 좀 있어 보입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죠. 오늘 기아차도 6만 원 됐네요. SK 하이닉스가 1% 넘게 오릅니다. 27,000원대에서 조금 우려했었지만 일단 28,000원권까지 올라와서 다행이고요. 참 이래서 하이닉스는 개인분들로서는 팔기에도 애매한 가격, 오르기를 기다리기에도 참 애매한 가격이 또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매이신 분들이 많아서라도 하이닉스가 국민주가 자연스럽게 된 것 아닌가? 오늘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신한지주 최근에 진행이 좋아요. KB금융도 괜찮은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신저가, 수급특징주 매일매일 열어보시면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금융주 내부에서도 최근에 주가가 전혀 다르게 돌아간다는 것을 조금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SKT 오늘 LGU 플러스 꽤 좀 많이 빠지는데 SKT도 하락이고요. 한국전력도 다시금 27,000원대 내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IT주 가운데 제가 오늘 특징주가 있다고 미리 예고해드렸었죠? 그렇습니다. LG 플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는 지금 이 판을 보고 계신데요.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좀 미미한 것은 아쉽지만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은 없는 부분이라는 건 다행이고요. 하이닉스도 역시 그러한 점에서는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근데 오히려 좀 문제인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는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문제인 LG전자하고요. LG 디스플레이만 차트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LG 디스플레이 차트입니다. 꽤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 이후에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21선까지 좀 빨리 올라와 줬으면 하는 28,000원대까지 그런 바람이 있지만요. 어느 정도 이 이제 지지부진한 바닥 다지기를 오늘 끝내겠다라는 의지로도 보입니다. 오늘 거래가 조금 실리면서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일단 오늘 급반등은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자, LG전자의 경우가 문제죠. 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21선의 저항, 아주 강력한 저항을 5월부터 한번 고점 찍은 이후로 한번 밀리고 여기서 뚫지 못한 이후로 계속 지금 저항 속에 놓여 있는데 21선만 가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올라온다 해도 21선을 뚫는 걸 보고 아마 뭐 추가 매수를 하든 새롭게 진입을 하든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건 나중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7만 원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과정에서도 어제 2%나 넘게 빠졌던 LG전자는 계속해서 LG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하락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IT 부품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일 삼성전자가 급락하면서 IT 부품주의 낙폭도 덩달아 나왔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반등하긴 합니다만 역시 반등이 영 마음에 드는 폭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처럼요. 파트론. 자, 6% 이렇게 급락을 계속 맞았던 이런 종목들, 이틀 만에 10%가 넘게 빠졌던 종목들이 기껏 올라온다는 게 강보합 100원 올라옵니다. 자화전자 2% 정도 올라오는데 역시 어제 파트론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었죠. 8%씩 하루 만에 빠졌던 종목이 반등이 좀 미약하다는 생각
역시 들고요. SFA와 그래도 자화전자가 그나마 좀 올라오고 네페스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른택이 오늘 그나마 많이 올라오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 예, 맞습니다. 오늘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어닝 시즌이잖아요. 실적 전망이 좋다? 아까 제가 약간 놓친 부분이 있긴 하지만 LG 디스플레이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려있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실적 내용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어닝 시즌의 특징이기도 하겠습니다. 잠깐 못 올라오는 네페스와 오늘 그나마 올라오고 있는 나머지 종목 자화전자를 좀 비교해서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네페스 차트인데 최근에 이렇게 급락할 때 재밌는 건요. 연기금이 급하게 많이 던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장기 투자하는 연기금마저 던지니까 네페스는 지금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종목이 됐고요. 자화전자는 이것 보십시오. 올라오지만 굉장히 미미하죠. 어제의 하락이 없었어야 맞는 자화전자인데 어제 하락을 빠르게 만회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면 아래쪽으로 더 흐를 가능성도 없지 않네요. 네, 이번에 자동차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다시금 조용하게, 자동차는 언제나 조용하게 올라옵니다. 기아차가 다시금 6자를 슬쩍 보여주는 그런 날이 되겠는데요. 64,000원, 그렇죠? 전일 종가 대비 600원 오르니까 어제는 59,800원이었겠네요, 그렇죠? 현대차도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기아차가 모비스가 좀 조용해요. 최근에 이제 모비스 그렇게 좋은 전망들은 별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타이어는 혼조세이긴 한데 타이어에 관해서만큼은 매수 추천도 좀 있으니까 오늘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눌림목이라든지 한국 타이어 다른 타이어주들도 일단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주 어느 정도 본 것 같으니까 같은 운수장비 섹터에 속해 있는 조선주 한번 볼까요? 어제 급반등했었죠. 신조선가도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컨테이너 수주도 좀 들리는 것 같다. 이제 업황이 좀 바닥을 친 것 아닌가 어제 상승의 원인이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소폭이지만 더 상승하려 하는 시도 나빠보지 않습니다. 어제 급등했지만 오늘 빠르게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고마운 점이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약간 빠집니다만 많은 폭 아니라서 약간 보합권 정도에서 머무는 모습이고요. STX 조선해양만 좀 내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대우조선해양은 어제 기관이 5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고요. 삼성중공업은 전일 외국인들이 5번째로 많이 산 종목입니다. 같은 조선주지만 차트도 좀 다르고요. 이제 주요 메이저 수급 주체도 조금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STX 조선해양이 이렇게 밀리는 원인, STX 그룹주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정부에서 회사채 지원 방안을 내놓았었죠. 정상화 대책을요. 몇 조의 돈을 들여서 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면은 그걸 사는 데서 사주고 다시 이거를 프라이머리 CBO로 발행해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었는데요. STX는 거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회사채 발행하는데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제외가 됐느냐? 이제 자율협약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거기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TX는 그 지원책에 명단에 들지 않으면서 어제 급반등했지만 오늘 곧바로 또 매물이 나오는 이런 급등락 패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특징주를 조금 더 주비해 봤는데요. 다음으로 보실 것은 아시아나항공이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은 음식료가 되겠습니다. 어제 아시아나항공기 사고 이후에 급락했었던 아시아나. 이 주가는요, 오늘 1.5% 정도 반등합니다만 고가가 기껏해 지금 가격과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역시 어제 트레이딩이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추가적인 급반등 기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하락을 더 하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 되겠죠. 이번엔 음식료가 되겠습니다. 전일 오리온이 급락했었습니다. 오늘도 3% 정도 오르긴 하는데 어제 낙폭을 다 감싸지 못하고 있죠. CJ제일제당은 이미 하락 추세 속에서 오늘 소폭 반등하는 거고요. 남양유업이 오늘 2% 넘게 하락하는 원인은 뉴스에 계속 나오지만 강매라는 주인공이라서 지금 계속해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리온 한번 볼까요? 자, 오리온이 어제 밑꼬리 하나 없이 끝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리온의 어제 낙폭이 6.7%가 됐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밀렸었군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3% 가까이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된다면요. 약간 쌍바닥을 찍을 가능성도 있겠고 이전 고점인 한 100만 원 이상, 한 22,000원 이 정도 라인 넘어줘야만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다. 일단 원래 횡보했던 가격은 110만 원대였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미끄러진 이후에 오늘 100만 원도 장중에 깨져서 92만 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었군요. 최근에 중국발 모멘텀이 많이 떨어진 음식료주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홀딩만 하시지 마시고 투자 종목을 내가 잘 갖고 있나 요즘에 흐름에 뭐 좀 안 맞는 종목은 없나 다시금 재정비할 필요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 쪽으로 가서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고해드렸던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 그리고 포스코 ICT를 언급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가? 셀트리온은 지금 4%나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46,000원대 그리고 바이오스페이스는 오늘 올라오는데 역시 사상 최대 실적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셀트리온 차트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결국에 51,000원대 램시마 호재가 있었지만 이 같은 원 가격대를 넘어서지 못하고요. 55,000원대에서 한번 터치를 한 이후에 결국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자 차익실현 매물이 급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도 꽤 제법 실리는 모양이죠. 이 정도에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5일 연속 매물에 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전문가의 얘기들은요. 이 같은 갭을 다 메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갭 가격 아무리 보수적으로 잘 봐준다고 해도 43,000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역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읽었으니까요. 곧바로 오늘 급등하는 포스코 RCT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포스코 RCT가 이런 차트를 그리고 있는 놀랄 노자죠. 자회사가 해외 진출한다라는 소식. 이에 앞서서 여기서 급등하고 들썩들썩했었던 것은 스마트 그리드 테마 중에서도 꽤 대장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고요. 자, 금요일 날 이렇게 13% 급등한 거는 자회사의 해외 진출 때문이었었는데 어제 잠깐 쉬고 나서 어떻습니까? 오늘 곧바로 추가적인 급등을 하면서 오늘 5% 넘게 오를 때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종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제 만원 코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포스코 ICT인 것처럼 보이네요. 네,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서울 반도체인데요. 오늘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빠른 눌림목 이후에 61선까지 쳐져 있었던 서울 반도체는 빠른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죠. 곧바로 이평선에서 약간 깨지지만 빠르게 돌려주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약간 비중을 줄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짝꿍덩이라고 하죠. 네, 쌍바닥이 왼쪽 바닥보다 오른쪽 바닥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려고 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오늘의 이 상승, 특별히 61선을 훼손하지 않고 양봉을 뽑아내면서 이평선 몰린 거 다 뚫어져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서울 반도체만의 이슈일까요? LED 쪽의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멘스도 한 3%, 금호전기도 한 4%. 예, 전체적으로 오늘 LED 쪽에 매기가 서울 반도체 발로 인해서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언제나 LED는 성장성이란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섹터가 되겠습니다. 오늘 백신주 테마도 부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올 가을 되면 다시 한번 AI 바람이 안 좋게 불 수 있다는 우려에다가 중국도 살인진드기 감염 환자가 다시금 나올 수 있다는 이런 걱정이 쌓여서 오늘 백신주가 급등하는데요. 특별히 BDX 인터 같은 경우에는요. 조류 독감 치유 가능이 이쪽에서 회사에서 뭔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점 상한가 들어가서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굉장한 재료가 될 수 있겠죠. 이글벳도 한 8% 정도 급등하면서 사실상 BGX 인터 그리고 이글벳 정도가 이쪽 테마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대장주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도 오늘 무시할 수 없는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모터스가요, 최근 한 10년을 공들여서 만든 전기차가 있습니다. 이름은 모델 S인데요. 이게 1분기에 5,000대 가까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전기차 시장이 이게 정말 시장이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살까 했었는데 10년 공들여 만든 그 모델이 1분기에 5,000대를 팔았다라고 하면서 전기차 시장 되는구나, 장사가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2차 전지주 가운데 오늘 일진머티리얼즈가 거의 상한가 들어갈 분위기고요. PNT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이렇게 이제 튀어 올라가고 있죠. 2차 전지 종목인데 최근에 한 7월달 상승폭만 해도 오늘만 해도 13% 오릅니다만 37% 올랐는데 아주 이 월봉 보니까 멀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37,700원까지 했었던 그런 종목이군요. 네, 시장 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823선 하는데요. 코스피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힘을 내줘야 합니다.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는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트 보시죠. 자, 1824선 정도. 오늘 심지어 빠르게 올라와야 되는 날 하락 전환까지 했었었고 최근에 이거 보세요. 파란색 음봉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죠. 그 얘기는 곧 오전장보다 오후장 가서 밀리는 날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오전장에 세게 시작하는 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후장 가서 점점 더 상승폭이 키워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21선인 1850선 부근까지는 빠르게 올라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차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짝꿍덩이를 만들면서 빨리 좀 올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떤 종목이 그랬죠? 여기 이렇게 양봉을 좀 강하게 뽑아주면서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양봉에 지금 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안 좋은 케이스는 뭔가 이전 저점인 1770선을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면요.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N자형으로 다시금 흐를 수 있는 차트가 됩니다. 만약에 이 저점을 지키지 못하면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이렇게 N자형으로 쭉 밀리는 차트. 그런 일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21선 회복이 일단은 숙제가 됐고 코스피 역시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네키 연준 의장의 입도 열려야 되겠고요. 당장 삼성전자도 좀 빠르게 올라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닝 시즌인데 실적 5등생이었던 IT주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IT주 외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이 어닝 시즌 중에서 좀
뒤떨어질 만한 종목이 있는지 이제는 그것이 IT라 할지라도 다시금 꼼꼼하게 되짚어볼 만한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의 중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외적으로는 버닝키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착안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애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건설,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의 대기업 30여 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작업도 시작돼 오는 11월 퇴출 기업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30여 개 대기업에 대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을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 원을 넘는 대기업에 대해 신용위험 평가 검사에 나서는 등 구조조정 대상 선정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채권단은 지난해 1,806개 대기업 중 549개사를 세부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뒤 건설,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 등 36개사를 C등급과 D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C등급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채권단과 워크아웃 약정을 맺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D등급은 채권단 지원을 받지 못해 자율적으로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들이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조직 개편을 요구하고 나선 데다 정치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거세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지 않고 독립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설치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재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가 가져가려던 금감원의 제재권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금감원장과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자문하는 기구로 바뀌고 이의신청 심사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향후 경기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이 한층 어두워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동향 7월호에서 서비스업 생산, 설비 투자 등 일부 지표가 증가세를 보였지만 광공업 생산, 소비, 건설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둔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 그린북 종합평가보다 후퇴한 모습입니다. 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6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이 한 달 만에 20만 명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5월 광공업 생산도 전월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5월 소매 판매는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재와 차량 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달에 비해 0.2% 줄었습니다. 소매 판매의 경우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중형차의 판매 부진으로 1년 전보다 8.5% 감소했고 휘발유 판매량도 0.1% 줄었습니다. 기재부는 앞으로 경기가 대외 여건이 개선되고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위험이 여전해 하방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의 신호인 소비자들의 신용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8일 발간한 월간 소비자 신용 보고서에서 지난 5월 가계 신용대출 잔액이 2조 8,400억 달러로 전달에 비해 196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월간 증가폭으로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것입니다. 신용카드 대출을 비롯한 이른바 리볼빙 신용이 같은 달 66억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대출 잔액은 8,471억 달러로 지난 2010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자동차 구입 대출 등 비리볼빙 신용도 130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들어 경기 회복 덕분에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고 증시도 호조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이 저금리를 이용해 대출을 늘리고 있는 데다 고용 안정으로 소비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